장마 전선이 눌어붙은 새벽, 역 앞 골목 가로등 불빛이 물기를 머금은 채 떨렸다. 우산 수선점의 낡은 셔터가 윙 하고 올라가자 싸늘한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한도윤은 두 손으로 셔터를 끝까지 밀어 올리고 숨을 고른 뒤 문고리에 무료 우산 대여라고 또렷이 적힌 종이를 걸었다. 가게 안쪽 선반에서 검은 장우산을 꺼내 문 앞 배치대에 가지런히 세우고 손목 시계를 흘끗 본 그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산 없으시면 쓰고 가세요. 그는 구두 굽을 치켜 쓰고 급히 뛰어가던 회색 정장 차림 회사원에게 장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회사원은 빗물에 젖은 바지를 내려다보다 눈을 들어 정말 빌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도윤은 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테니 편히 쓰세요. 라고 다정히 답했다. 회사원은 두 손으로 우산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꼭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한 뒤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 장우산 끝으로 떨어지는 빗물이 포장도로 틈새로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가락에 남은 물기를 털어낸 그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작업대 앞에 섰다. 벽에 걸린 작은 라디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으나 빗소리가 음악을 삼켜가게 하는 금속 냄새와 습기가 뒤엉킨 고요에 잠겼다. 작업대 중앙에는 분홍색 우산 손잡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무 표면의 색에 나사 구멍과 긁힌 자국 두 줄이 선명했고 그 흠집 사이사이에 딸아이의 천이 스며든 기억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해진 천 조각으로 만든 얇은 광택천에 우드 오일을 살짝 묻혀 손잡이를 천천히 문질렀다. 언젠가 주인을 찾아오겠지. 속삭임은 빗소리와 섞여 허공에 쓰러졌고 손끝에 남은 따뜻한 기억도 빗물처럼 증발했다. 전동 사포를 돌려 작은 실밥을 정리하던 순간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우산천을 물결처럼 흔들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레 창밖으로 옮겨졌다. 골목은 이미 한 치 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비가 굵어졌다. 배수구는 거품을 토했고 건너편 분식집 붉은 간판에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닫았다. 얇은 유리와 목자의 틀 사이에서 작게 딸깍 소리가 났고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선 접수대에 붙은 오늘 의뢰표에는 천교체, 살교정, 손잡이 보강 등 비에 젖은 이름들이 빼곡했다. 그는 목록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 락커 냄새와 눅눅한 장판 냄새가 섞여 숨을 무겁게 했다.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더 굵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작은 넌 간판 불빛이 물기 위에서 떨리자 그는 작업용 스탠드를 껐다. 손잡이를 들어 올린 손 안에 오래전 놓쳤던 시간의 감각이 스쳤지만 그는 그 느낌을 길게 붙잡지 않았다. 오늘은 괜찮다. 낮은 혼잣말이 자국처럼 입술에 맴돌았고 그는 반쯤 짜낸 우드 오일을 천에 다시 적셔 손잡이를 정성껏 닦았다. 기계음 대신 빗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손목이 가늘게 떨리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골목으로 향한 유리문 너머에는 여전히 사람 대신 거센 빗줄기만 교차했다. 그는 등을 작업대에 기대고 바닥을 바라보았다. 바닥을 타고 흐른 빗물 한 줄기가 느리게 배수구로 스며들었고 라디오 볼륨을 줄여도 지워지지 않는 빗소리는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다. 도윤은 다시 손잡이를 쥐었다. 빗소리는 끊임없이 가게 창문에 부딪힐 뿐이었다.
빗소리는 끊임없이 가게 창문에 부딪힐 뿐이었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도윤의 귓속에서 돌연 산허리에서 울려 퍼진 굉음으로 바뀌었다. 장마가 길게 머문 여름 오후 산정 케이블카 안공기는 눅눅했고 차창에는 김이 올라 앉아 있었다. 2살 빛나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분홍 우산을 품에 안은 채 숨을 내쉬었다. 아빠 비 많이 와. 아이가 속삭이듯 말하자 도윤은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곧 내려가면 맛있는 국수를 먹자라고 응답했다. 좌석마다 흙이 묻은 등산복과 젖은 장갑이 널브러졌고 승무원은 출입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바깥 능선을 관찰했다. 케이블카가 철선을 따라 느릿하게 구부러질 때 차창 밖 흑빛 구름이 본구리 위에 엉겨 붙었다. 잠시 후 산허리에서 울린 탁성 섞인 폭음이 차창을 뒤흔들었다. 바위와 흙더미가 선로 아래로 쏟아지며 차체가 좌우로 세차게 흔들렸고 아이가 흠칫 몸을 움츠리자 도윤은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투둑 소리와 함께 앞 유리가 거미줄처럼 균열을 일으켰고 금간 틈 사이로 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분홍 우산 끝이 유리창을 툭 치며 튕겨 올랐다. 승객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몰려갔고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야 해요 라고 외쳤다. 케이블카 지붕 위에 돌덩이가 떨어지자 천장이 낮게 떨렸다. 아이는 큰 소리에 울음을 삼켰고 도윤은 한 팔로 아이를 감싼 채 다른 손으로 우산 손잡이를 꼭 쥐었다. 바닥 철판이 기울며 좌석 발판이 미끄러져 내려갔고 한 여성 승객이 넘어지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 안 휴대전화가 튀어나와 바닥을 구르다가 어두운 구석에 박혀 깜빡였다. 무정이 소리가 케이블카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산사태 발생 강풍주의 모든 객실 확인. 구조대 음성이 짧게 끊어졌다. 차체 아래로 진흙과 돌이 밀려와 충격을 줄 때마다 아이가 작게 흐느꼈다. 도윤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빛나야 아빠 눈 바라봐 우리 숨 크게 쉬자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손은 분홍 우산살을 꼭 움켜쥐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케이블카 측면을 때리자 오른쪽 창이 깨져나갔고 진흙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반대편으로 몰렸다. 도윤의 몸도 휩쓸렸지만 그는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팔 근육에 힘을 주었다. 차체가 거칠게 비틀리자 천장 조명이 한번 깜박이고 꺼졌다. 숨이 막히는 먼지 냄새가 퍼지자 누군가는 기침을 했다. 밖에서는 구조대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안쪽 들립니까? 누구 계십니까? 금속 문 너머에서 낮고 급한 외침이 들렸다. 도윤은 즉시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문 열지 말고 밧줄 먼저 던져주세요 라고 답했다. 한 구조대원이 위험 구간입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겠습니다 라고 외친 뒤 강철 도르래 소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구명줄이 창틈으로 떨어지자 승객 둘이 서둘러 매달렸다. 케이블카는 진흙에 반쯤 잠긴 채 비스듬히 멈춰 있었고 차체 쏠림 때문에 문짝이 살짝 열렸다. 구조대 2명이 크램프를 걸고 안으로 손을 뻗었다. 차례대로 이동하세요. 놀이기구처럼 움직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구조대원이 지시했다. 도윤은 아이를 앞으로 내밀며 먼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으나 문틈으로 진흙이 다시 솟구치며 공간이 좁아졌다. 구조대원이 아버님 다치십니다. 뒤로 한 걸음만이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그때 차체가 또 한 번 뒤틀리자
승객들이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굴렀다. 도윤은 아이의 팔을 붙잡았지만 작은 손목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빛나. 그가 부르는 순간 기울어진 바닥에서 아이가 철제 문 쪽으로 미끄러졌고 분홍 우산도 대굴대굴 굴러가 아이 옆에 멈춰섰다. 아이는 울음을 토해내며 아빠라고 외쳤으나 흙먼지가 양쪽 얼굴을 덮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구조대원이 허리를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문틀이 지늘게 눌려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위쪽 절단이 필요합니다. 장비 후퇴. 무정이 너머로 긴장한 지시가 들렸다. 도윤은 팔을 뻗어 손끝으로 우산 손잡이를 잡으려 애썼으나 손잡이는 먼지에 젖어 미끄러졌다. 동시에 구조대가 뒤로 물러나며 출입구가 다시 닫혔다. 잠깐만, 내 딸이 거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흙먼지에 묻혀 떨렸다. 케이블카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 위로 또 하나의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구조대장은 추가 낙석 위험 후퇴합니다. 라고 단호히 외쳤다. 케이블카 안은 금방 어둠에 잠겼고 먼지가 빛없는 공기를 뿌옇게 채웠다. 도윤은 양 손바닥을 철제 바닥에 대고 기어가며 빛나 울지마, 아빠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아이의 울음은 문 뒤편에서 작아졌다. 분홍 우산 손잡이가 차창 틈에서 튀어올라 도윤의 손끝을 스쳤지만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어 감각을 흐렸다. 케이블카 바닥이 조금씩 내려앉자 승객들 숨소리가 가빠졌고 철제 프레임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먼지로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도윤은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팔을 뻗었으나 손끝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어둠은 천천히 깊어졌고 먼지는 내리지 않은 채 떠 있었다. 케이블카 객실 안에 남은 사람들은 갈라진 바닥 철판 사이로 스며드는 흙탕물 냄새를 들이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새벽빛이 산등성 위로 퍼질 무렵 구조대원들이 굵은 로프와 발전기를 끌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출입문 고정 완료, 한 사람씩 옮깁니다. 헬멧에 부착된 손전등 불빛이 잿빛 먼지 구름을 갈랐고 도윤은 부풀어 오른 발목을 질질 끌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딸을 찾았습니까? 구조대장이 묻자 그는 쉰 목으로 안 보여요. 철문 뒤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 객실 외벽을 해체하는 금속 절단음이 메아리치자 승객들이 귀를 막았다. 파편이 튀는 틈으로 지늘게 눌린 작은 분홍 우산 천이 드러났고 도윤은 서둘러 손을 뻗어 천을 덮었다. 아이가 이걸 들고 있었어요. 제발 조심히 들어 올려주세요. 절단 작업이 멈추고 구조대원 둘이 합을 맞춰 철제 문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굉음 끝에 갈라진 틈 사이로 작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긴급 구조사가 기다림 없이 들어갔다. 생존 확인, 아동 일시 의식 힘이 곧바로 하강 슬링 연결. 눈물과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이 조심스레 들려 나오자 도윤은 두 팔을 내밀었지만 곧바로 뒤따른 산사태 경보음이 땅을 울렸다. 구조대장은 즉시 후퇴 헬기 인양 지점으로 이동이라고 외쳤고 보호포에 쌓인 아이는 분홍 우산과 함께 들것에 묶였다. 헬기 날개 소리가 깊은 골짜기에 울릴 때 도윤은 허탈한 몸으로 경사면을 내려갔다. 진동으로 흔들리는 로터 아래에서 그는 빛나야 아빠 곧 따라갈게 라고 속삭였으나 프로펠러 바람이 그 말을 흩뜨렸다. 산기슭 응급천막에서 의료진이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작은 몸이 반쯤 굽은 채로 들썩였다. 다행히 맥박 유지, 천 저하 심함, 신속 수송 필요.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이 달려왔지만 경찰이 그를 붙잡고 신분을 확인했다.
어린이 인적 사항이 불분명합니다. 보호자,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는 흙탕물 범벅이 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으나 주머니에 있던 가족 사진은 진흙에 젖어 알아보기 어려웠다. 경찰은 절차상 병원에서 다시 확인합시다. 라며 차 문을 닫았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달렸다. 그날 아침 지역 방송은 산사태 피해 속보를 내보냈지만 2살 아이의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던 도윤에게 부상자 명부가 전달됐으나 보호자란엔 미상이 찍혀 있었다. 담당 의사는 아이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시설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아 내가 아빠인데 왜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공무원은 사진이나 혈액형 일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절차를 강조했다. 그가 허탈한 시선으로 손바닥을 펴자 분홍 우산 손잡이만 덜렁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 창문마다 비바람이 다시 몰아쳤고 시설 차량은 아이를 데리고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도윤은 창문 너머 붉은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는 산 아래 임시 숙소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골짜기를 오갔다. 혹시 분홍옷 입은 여자아이 못 보셨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미끄러운 낙석길 위에서 그는 우산 손잡이를 품에 쥔 채 넘어지곤 했다. 브라운관 뉴스는 구조 종료를 알렸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 첫 비가 내릴 때서야 도윤은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렸다. 직원이 입소 아동 서류를 열람하시려면 가족관계 등록부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분홍 우산 손잡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제게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제 애가 맞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손잡이를 만져보다 이걸로는 증거가 어렵습니다. 사진이라도 라고 더듬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챙겨 나왔다. 역앞 우산 수선점으로 돌아온 그는 벽 한쪽에 잔뜩 붙은 공고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분홍 우산 손잡이를 본 분 제보 바랍니다. 하루 2통씩 전단을 복사하고 버스 정류장, 시장 입구, 학교 교문에 붙였다. 주변 상인들은 아저씨 아직도 찾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지나갔다. 겨울바람이 간판을 흔드는 날에도 그는 우산 받침대를 거리로 끌어내어 무료 대여 표지를 다시 닦았다. 손님이 어른용 말고 아이용은 없나요? 라며 물으면 그는 멈칫하고 오늘은 없네요. 라고 답했다. 시간은 바닥난 달력처럼 한 장씩 떨어졌고 골목 전등 불빛은 계절마다 다른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잡이를 광택천으로 닦았다. 그 사이 빛나는 보호소에서 4살 생일 케이크 대신 작은 플라스틱 조각놀이 세트를 받았다. 보호사는 빛나야 초불어 라고 웃었고 아이는 촛불 대신 창문에 비친 비 내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다 우산이라고 혼잣말했다. 보호사는 그저 아이 특유의 호기심으로 여겼다. 다음 해 봄 빛나는 같은 방 친구 윤지와 함께 유치원에 갔고 이름표가 달린 가방을 메며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었다. 담임교사는 여기 선생님들이 엄마야 라고 웃었지만 아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운동장 모래밭에서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았고 빛나는 모래 위에 작게 빛나 우산이라고 손가락으로 적었다. 선생님이 그림 예쁘다 라고 칭찬했으나 아이는 글씨에 흙을 덮어 지웠다. 6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보호소 교실에서 빛나는 눈송이 접기를 배우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우산 없으면 춥잖아 라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은 깔깔 웃었지만 담임은 기록지에
비와 우산 관련 반복 발화라고 적었다. 사회복지사는 심리상담사에게 우산 관련 기억이 지속되어 초기 외상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상담사는 색연필을 건네며 우산을 그려볼래? 라고 했고 빛나는 동그라미 아래 삐뚤빼뚤 막대를 그린 뒤 꼭대기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 상담사는 그 하트를 가리키며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이는 아빠 라고 대답했다. 초등학교 입학 무렵 빛나는 보호소 서가에서 우연히 어린이 과학책을 읽다가 케이블카 사고라는 사진 기사에 눈길이 멈췄다. 산사태 잔해 더미 위 흙투성이 케이블카가 찍혀 있었고 기사 한쪽 구석에 반짝이는 분홍 물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아이는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손톱으로 사진을 긁듯 훑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교복 자락이 짧아질 만큼 시간이 누적됐지만 아이의 머리 한쪽에는 빗방울 냄새와 함께 분홍 우산이 늘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봄 담임이 봉사 시간 채우려면 우산 수리 교실 도우미 하는 것도 좋다. 라고 권하자 빛나는 얼떨결에 신청서를 냈다. 구청 복지관 지하 강의실은 콘크리트 기둥이 거칠었고 재봉틀 동력 벨트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강사는 찢어진 천 재단은 여기, 휘어진 살은 저쪽 공구로 고칩니다. 라고 설명했다. 빛나는 노란 장갑을 끼고 기증 우산 더미를 내려다봤다. 회색 자동문이 닫히자 형광등 빛이 천 조각들을 하얗게 비췄다. 초록, 파랑, 검정의 천 꾸러미 사이에 금간 분홍 우산천이 불쑥 끼어 있었다. 빛나는 천을 집어들고 손등으로 먼지를 털었다. 왜 이렇게 낯익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천 안쪽에 잉크 번진 글자가 보였다. 빛나. 그 이름이 찌그러진 곡선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뒤쪽 탁자에서 돋보기를 가져와 찬찬히 살피다 녹슨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고리에는 케이블카 추억이라는 거친 음각이 박혀 있었다. 손이 떨리자 재봉틀 발판이 가볍게 울렸다. 옆자리 봉사자가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빛나는 조금만 쉴게요. 라며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두근거렸다. 강사는 열쇠고리 같은 금속은 분리해서 재활용함으로 라고 말했지만 빛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고리를 품에 넣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봉틀을 다시 돌리자 모터 윙 소리가 숨소리를 덮었다. 그녀는 천 조각을 주머니 안에 따로 접어 넣으며 이게 내 것이면 무엇이 설명될까 라는 생각을 되뇌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강사는 다음 주까지 기증 기록표 정리 부탁해요 라고 지시했고 빛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기록표 첫 페이지 상단에 분홍 장우산, 초등학교 앞 분실물 수거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날짜 칸엔 10년 전 폭우 주간이 적혀 있었다. 빛나는 손끝이 그 칸을 여러 번 더듬었다. 복지관 로비 창문 사이로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 구두 밑창이 무릉덩이를 치는 소리가 낮게 퍼졌다. 그녀는 분홍천과 열쇠고리를 실 가방 깊숙이 묶어 넣었다. 가방 지퍼를 올릴 때 금속 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어쩌면 여기가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술 끝으로는 아무 말도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조각과 열쇠고리를 품에 넣은 가방을 어깨에 걸고 복지관 계단을 밟았다. 계단참 형광등이 파르르 흔들리며 차가운 빛을 쏟아냈다. 출입문을 밀자 곧장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우산을 챙기지 않은 봉사자들이 현관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빛나는 후드 모자를 눌러쓰고 한쪽 손으로 가방 지퍼를 더 끌어올렸다. 손목 속 열쇠고리가 부딪히며 맑게 울렸다. 소리가 작고도 또렷해 귀에 남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이어진 짧은 골목에는
물웅덩이가 연달아 밤빛을 반사했다. 그녀는 물보라를 피해 벽 쪽으로부터 걸었다. 빗줄기가 세질수록 가방 안에서 무엇인가가 더 떨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정류장 지붕 아래 들어선 순간 숨이 헐떡이며 끊겼다. 괜찮으세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물었고 빛나는 깜짝 놀라 조금 뛰어서요 라고 웃었다. 버스 도착 시각표 전광판 빨간 숫자가 초 단위로 줄어들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화면 속 연락처 목록을 내리던 손끝이 녹색 방송국 민원실 번호 앞에서 멈췄다. 전화만 해보자. 속삭임이 숨처럼 빠져나왔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네, 시청자 상담실입니다.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빛나는 고개를 들어 비구름 낀 하늘을 바라봤다. 장마 특집 우산 사연 제보 가능한가요? 그녀가 빠르게 물었다. 상담 직원이 사연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고 빛나는 손등에 남은 물기를 바지에 닦으며 말했다. 10년 전 산사태 때 분실된 분홍 우산천을 찾았어요. 열쇠고리도 같이요. 현장 표식을 봤어요. 상대가 짧게 숨을 들이쉰 뒤 잠시만요. 제작 책임자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통화 대기가 이어지는 동안 버스가 정류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타려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안 타세요. 라고 물었다. 빛나는 손으로 버스 쪽을 가리키며 미안한 미소를 지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여보세요. 장마 특집 담당 연출자입니다. 라는 굵은 남자 목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나와 비를 맞으며 가방을 끌어안고 서 있었다. 분홍 우산이라 하셨죠. 언제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연출자가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을 가다듬고 오늘 복지관 우산 수리 수업 중에요. 천 안쪽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연출자는 빠르게 적는 듯한 필기 소리를 냈다. 케이블카 사고 연관 가능성이 있습니까? 빛나는 맞아요. 열쇠고리에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라고 확신했다. 연출자는 사진 촬영 가능하시면 바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잠깐만요. 라며 가방을 열어 천조각과 열쇠고리를 꺼냈다. 비에 젖으면 안 될 것 같아 몸으로 가려들었다. 버스가 떠나고 정류장은 고요해졌다. 가로등 아래서 묵은 천이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 소리가 3번 울렸고 그 안에 작게 적힌 빛나 글자가 화면에 드러났다. 그녀는 사진을 첨부해 메시지를 보냈다. 보내드렸습니다. 연출자는 확인했습니다. 분홍천의 결이 뉴스 아카이브 속 사진과 유사합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다. 빛나는 심호흡하며 그렇다면 하고 말을 잇자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출자는 토닥이듯 진정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빛나는 눈가를 닦고 방송에 나가면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다. 연출자는 실종 아동을 찾는 일이라면 시청자들이 도울 겁니다. 부담은 우리 쪽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단정했다. 빛나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알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연출자는 연락처와 현재 위치를 메시지로 주시면 우리 스태프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통화를 마치자 그녀는 전화를 가슴에 안은 채 터벅터벅 비를 다시 걸었다. 골목이 끝나는 곳 구형 은행 건물 벽시계가 오후 4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고 빗줄기는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질척이며 소리를 냈다. 한편 역 앞 우산 수선점 안에서는 도윤이 사포질을 멈추고 두 번째 고객의 우산을 점검하고 있었다.
스탠드 조명 아래 구부러진 살이 뻗정다리처럼 들려 있었다. 그는 니퍼로 살을 잘라내고 새 부속을 끼우며 조금만 더 버텨줘 라고 중얼거렸다. 라디오에서 교통정보가 흐르다 팝송 선율로 넘어갔다. 그때 가게 전화기가 울렸다. 도유는 망치질을 멈추고 수건으로 손을 닦아 수화기를 들었다. 우산 수선점입니다. 수화기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녹색 방송국 장마 특집 제작진입니다. 도유는 숨을 고르며 예,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답했다. 제작진은 분홍 우산 손잡이를 보관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라고 확인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작업대 서랍을 열어 손잡이를 꺼냈다. 맞습니다.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케이블카 사고 관련 사연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도유는 손잡이를 쓰다듬으며 제 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라고 천천히 말했다. 제작진은 오늘 안으로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보내주시면 동선을 짜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카메라 기능을 켜고 손잡이를 밝은 조명 아래 놓았다. 사진에 나사 구멍과 긁힌 자국이 그대로 잡혔다. 그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케이블카 사고 당시 제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전송 확인 표시가 뜨자 그제야 손을 내렸다. 전화기 스피커에서 제작진이 확인했습니다. 내일 스튜디오 리허설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유는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통화를 끊고 수화기를 걸자 라디오에서는 장마특보가 이어졌다. 바깥 고무 발판 위에 물이 고여 작은 파장을 만들었다. 그는 작업대 의자에 앉아 손잡이를 무릎 위에 놓았다. 빛나야 아빠가 가고 있어 라고 입술 사이로 내뱉었다. 목덜미를 적신 땀방울이 셔츠 칼라를 파고들었다. 오래된 벽시계 초침이 한 칸 움직이며 마른 딸깍 소리를 냈다. 멈췄던 손이 다시 천 조각을 잡아 닿기 시작했다. 작업실 형광등 아래 나무 손잡이가 조용히 빛을 받아냈다. 그 빛을 바라보던 도유는 문득 손끝을 펴 가죽 장갑을 벗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무겁지만 지금은 해야 할 일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잘 좀 찍혔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을 마치기도 전에 휴대전화 화면이 반짝였고 녹색 방송국 로고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메시지 창에 사진 확인, 편집실로 전달 완료라는 문장이 나타났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끄고 손잡이를 부드럽게 천 위에 내려놓았다. 라디오에서는 진행자가 현재 시각 오후 7시 도심권 집중호우 주의보입니다. 라고 알렸다. 빗소리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가게 안전구가 간헐적으로 깜박였다. 그는 잠시 뒤편 사다리를 밟아 전구를 꽉 조였다. 허리띠에 차있던 수성펜이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아차! 그는 몸을 굽혀 펜을 주었다. 그 행동에서 손목이 뻣뻣하게 당겼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전화 통화를 마칠 때부터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야 한다고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이다. 작업대 오른쪽에 놓인 사진 인화지는 아직 잉크 냄새가 짙었다. 그는 사진 여백에 작은 사인펜으로 한도윤 제공이라 적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다시 쓰지는 않았다. 잉크 번짐이 오히려 오래된 이야기의 증거라고 느꼈다. 같은 시각 방송국 편집실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덮개 없는 천장으로 퍼졌다. 조명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편집기사 민영은 헤드셋을 목에 걸고 화면 속 2개 영상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왼쪽에는 손잡이를 비추는 클로즈업, 오른쪽에는 빛나가 전송한 천조각 사진이 떠 있었다. 확대율 80, 대비 조금 올려요.
부장 편집 감독이 조용히 말했다. 민영은 마우스 휠을 돌려 손잡이 금속결을 살렸다. 화면에 나사 구멍 끝자락이 더렷해지자 부장은 멈춰, 그 방금 장면 저장이라고 지시했다. 빛나는 그때 스튜디오 복도를 따라 오디오 체크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보자기 속 1000조각을 꺼내 다시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면서도 얼굴 표정은 담담했다. 스태프 전구가 커다란 꼬리표가 붙은 배지를 들고 다가와 윤빛나 봉사자님 맞으시죠? 이걸 의상에 달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빛나는 여기에 달면 될까요? 라며 블라우스 주름 사이에 배지를 꽂았다. 전구는 이어폰 마이크를 만지며 마이크 선이 옷 사이로 보이면 안 되니까 살짝 넣을게요. 라고 말하고 케이블을 정리했다. 빛나는 손끝으로 천을 다시 매만지다가 혹시 제 목소리 떨리면 크게 들리나요? 라고 낮게 물었다. 전구가 웃으며 살짝 떨리는 게 더 진심처럼 들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어깨를 한번 돌려 긴장을 풀었다. 오디오 체크실 안에서는 음향 감독이 숫자 1부터 10까지 읽어주세요. 라고 마이크로 안내했고 빛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을 또렷이 말했다. 스피커에서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 사이 부장 편집 감독은 컷 분할 타임라인 위에 흰색 마커를 놓고 손잡이 들고 있는 정면 샷과 1000조각 들고 있는 샷을 교차합니다. 라고 다시 지시했다. 민영이 키보드를 두드려 두 영상의 컷 포인트를 맞추자 화면 중앙에 두 이미지가 반씩 스쳐 지나갔다. 부장은 자막은 빗줄기만큼 엇갈린 인연 그대로 가고 글꼴은 명조로 라고 덧붙였다. 좌우 스피커에서는 빗소리와 현장 음성이 흐르고 있었으나 채널별 개인 값을 낮춰 자극을 줄였다. 부장은 팔짱을 낀 채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라 기록이니까 과한 효과는 쓰지 맙시다. 라고 말했고 민영은 네, 자연톤 쪽으로 유지할게요. 라고 응답했다. 리허설 무대 뒤편에서 도윤도 방송국 패스 목걸이를 받아들고 대기실 문을 밀었다. 길다란 형광등 불빛이 은색 벽면과 거울을 비추고 천장 에어컨이 낮은 소리를 냈다. 거울 앞 의자에 앉아서 그는 어깨에 앉은 먼지를 털고 손잡이를 다시 닦았다. 메이크업 담당자는 파우더 살짝 얹겠습니다. 라며 스펀지를 들어 이마에 눌렀다. 그는 눈을 감고 괜찮습니다.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조명 아래선 땀이 반사돼서 살짝만 잡을게요. 라고 웃었다. 뒤이어 작가 지은이 대본을 들고 들어왔다. 지은은 말씀드린 순서대로만 답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못 나시면 천천히 생각하시고 라고 설명했다. 도윤은 대본 속 질문을 훑고 제 목소리가 잘 전달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걱정했다. 지은은 괜찮습니다. 진짜 경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강합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도윤은 그녀가 나가자 손잡이를 무릎 위에 두고 작은 숨을 토해냈다. 빛나야 잘 있니? 마음속 속삭임이 짧게 지나갔지만 목에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편집실에서는 마지막 장면 정렬이 끝나고 색보정 담당 승혁이 파이널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명암 조금만 더 낮춥시다. 너무 번들거리면 안 돼요. 라고 승혁이 제안하자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이 톤이 우산 천 질감에 어울리네요. 라고 동의했다. 민영은 마우스 클릭으로 재생 발을 맨 앞으로 옮기고 전체 러닝타임을 확인했다. 지금 10분 4초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부장은 오케이, 시사실 넘깁니다. 라고 말했다. 파일이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되는 동안 편집실 모니터에 프로그레스 막대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 밑에서
파일 이름 분홍 우산 최종이 깜빡이고 있었다. 스튜디오 조명팀은 리스트에 따라 파란 등, 흰 등, 따뜻한 전구색 등을 바꿔 달고 있었고 조명 기사 돈국은 사다리 위에서 렌즈 커버를 조정하며 오늘 비 와서 반사 심하니까 각도 살짝 올려 라고 동료에게 말했다. 무대 중앙에는 아직 텅 빈 의자 2개가 세팅되어 있었고 그 사이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프로듀서 대현이 무정의로 우산 손잡이와 천은 촬영 직전에 올립니다 라고 알렸다. 대현은 이어 무대를 둘러보다 객석 메탈 구조물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듣고 고정 클립 다시 조여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객석 담당이 렌치를 들고 뛰어가 볼트를 돌리자 금속 마찰음이 짧게 났다. 그 시간 빛나는 리허설 대기실 앞 복도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며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벽면 모니터에 편집본 일부가 무음으로 재생되고 있었는데 화면 속 자신의 손이 천조각을 펼치는 장면이 지나가자 그녀는 숨을 삼켰다. 스태프 한 소리 다가와 곧 리허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라고 물었고 빛나는 네, 금방 나갈게요. 라고 답했다. 한솔은 이어 변수 없게 천조각은 비닐에 넣어주세요. 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투명 봉투를 건네받아 조심스럽게 천을 넣었다. 열쇠고리가 가볍게 딸랑했고 그녀는 가슴께에 손을 얹었다. 대기실 건너편에서는 도윤이 배지를 달고 복도 끝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손잡이를 얹은 작은 트레이가 그의 양손 사이에 안정적으로 놓였다. 스태프 종민이 와이어리스 마이크 송신기를 그의 허리띠에 걸면서 케이블카 이야기 사실이면 우리 부모님도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사연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종민은 여름마다 케이블카 사고 뉴스 자료가 돌아와서요.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정실에서는 연출자 세현이 헤드셋으로 리허설 큐 준비, 카메라 1번, 크로스 줌, 오디오 레벨 스탠바이 라고 지시했고 스위처 진호가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모니터에서 스튜디오 정영이 비추자 세현은 좋아요, 우산 소품 대기 라고 외쳤다. 무대 매니저가 테이블 위에 손잡이와 천봉투를 두고 의자를 바르게 맞췄다. 조명이 한 단계 낮춰진 상태에서 빛나는 무대로 들어왔고 이어서 도윤이 반대편 통로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 시선이 잠시 만나더니 자연스레 테이블 앞을 바라봤다. 리허설 진행자인 사회자 명주가 지금부터 동선을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밝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두 분 가운데 의자에 앉으시고 손에 든 물건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라고 안내했다. 도윤은 트레이를 내려놓고 손잡이를 조심스레 꺼냈다. 빛나는 투명 봉투를 열어 천조각을 펼쳐 보였다. 명주가 큐카드를 내려다보며 질문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차례로 답했다. 리허설이기에 목소리는 힘을 조금 뺀 채였지만 말끝마다 맺힌 감정은 숨기지 못했다. 음향 감독이 마이크 문제 없습니다. 라고 조정실에 보고했고 조명팀이 라이트 각도를 조금 내렸다. 명주는 좋습니다. 다음은 배경화면 확인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형 스크린에 분홍 손잡이 사진과 천조각 클로즈업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두 이미지는 같은 회전각으로 슬며시 교차했고 조정실에서 컬러 밸런스 오케이 라는 신호가 들렸다. 리허설이 끝나자 사회자 명주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1시간 뒤 시작됩니다. 라고 힘있게 말했다. 빛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 천을 다시 봉투에 담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도윤도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다.
무대를 나선 뒤 복도에서는 조명이 평범한 색으로 돌아왔다. 빛나는 스태프에게서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건네받았고 도유는 손잡이를 안고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복도 끝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아직 낮은 구름이 움직이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 위에서 미세한 결을 만들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각자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숨이 조금 잦아들 무렵 스튜디오 복도 위쪽 표시등이 붉게 켜지며 녹화 중 글자가 점등됐고 통로를 지키던 진행 요원이 대기 인원 전원 이동 없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알렸다. 복도 끝에서 관객 입장 안내 방송이 들렸고 객석 자동 접이 의자가 하나씩 펴지는 미세한 소음이 이어졌다. 빛나는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뺨을 살짝 두드리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으나 표정은 가라앉아 있었다. 괜찮아. 그냥 이야기하면 돼. 작은 독백이 마스크처럼 입술을 덮었다. 그때 조연출 진영이 문을 열고 윤빛나님, 한도윤님, 입장 10분 전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유는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끝에 힘을 주었다. 빛나는 천조각 봉투를 품에 안고 옷깃을 여몄다. 조명이 낮춘 복도를 따라 스태프가 붙여둔 흰색 테이프 선을 밟으며 두 사람은 무대 뒤쪽 커튼 앞까지 이동했다. 커튼 틈으로 객석이 보였고 우비 차림 관람객 여럿이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외부 빗소리가 스튜디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약하게 스며들었다. 사회자 명주가 무대 중앙에서 큐카드를 정리하다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감독 세현이 헤드셋으로 카메라 동선 체크, 음향 사인 대기, 녹화 5분 전이라고 지시했고 바닥 라이트가 천천히 밝아졌다. 빛나는 손등에 땀이 맺히자 그녀는 소매로 닦고 숨을 들이쉬었다. 긴장되지.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빛나는 눈을 맞추며 조금요, 하지만 해야 해요 라고 답했다. 도윤은 짧게 그래, 우리 차분히 라고 말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전환되자 무대 매니저가 손짓했고 두 사람은 순서에 맞춰 무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첫 발이 바닥 마킹을 밟는 순간 관객석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명주가 오늘 장마 특집 현장에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고 또렷이 인사했고 박수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녀는 이어 분홍 우산에 얽힌 두 사연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소개했다. 빛나는 의자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도유는 손잡이를 꺼내 정면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살짝 돌렸다. 명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먼저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도윤이 마이크를 당겨 이 손잡이는 산사태 사고 때 제 품에서 떨어진 뒤 구조 과정에서 간신히 찾았습니다. 딸을 못 찾아서 그 자리에 대신 서 있었습니다. 라고 낮지만 분명히 말했다. 빛나는 이어 저 천조각은 자원봉사 수업 중 기증 우산 더미에서 발견했습니다. 안쪽에 제 이름이 번져 있었고 열쇠고리에 사고 현장을 가리키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관객석 호흡이 고르게 섞였고 조정실 오디오 미터가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명주는 두 분이 가져오신 부품을 지금 맞대어 볼 텐데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라고 요청했다. 빛나는 봉투에서 천조각을 꺼내 접힌 선을 펴고 손가락 끝으로 가장자리를 잡았다. 도유는 손잡이 끝 마개를 조심스레 풀어냈다. 사회자가 이제 두 부품을 맞춰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옆으로 물러섰다. 스튜디오 카메라 셋이 동시에 클로즈업으로 다가섰고 감각적인 효과음은 삽입되지 않았다.
빛나는 손이 천조각을 손잡이 곡선 아래 대자자석처럼 끌리듯 들어맞았고 순간 딸깍 하는 맑은 음이 울렸다. 테이블 위 작은 충격으로 손잡이 내부에서 접힌 종이 사진이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객석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났지만 환호는 없었다. 명주가 장갑을 끼고 사진을 들어 올려 화면에 비췄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배경에 분홍 풍선이 떠 있었다. 빛나는 입술이 떨리며 "저거 기억나요? 회전목마라고 중얼거렸고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정실 그래픽팀이 사진 뒷면 날짜를 확대해 스크린에 투사했다. 날짜는 열쇠고리에 새겨진 그것과 같았다. 명주가 고개를 들어 관객을 바라보며 "방송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기관 협조를 받아 보호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천천히 말했다. 대형 화면에는 실종 아동 윤빛나 보호소 입소 기록 표가 열렸고 담당 공무원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다. 명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이 자리 빛나님은 12해 전 사고 이후 보호소에 입소한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관객석에서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번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빛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도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사회자는 동선을 막지 않고 옆으로 비켰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빛나야,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빛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아빠, 나 찾고 있었어. 라고 답했다. 객석 스포트라이트가 살짝 밝아졌으나 음악은 깔리지 않았다. 명주가 진행을 이어 "두 분께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한 발 물러섰다. 도윤이 딸을 부드럽게 안았다. 빛나는 팔이 그의 등을 감싸며 조용히 떨렸다. 객석 일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함성은 없었다. 카메라 감독이 줌을 천천히 풀어 두 사람과 테이블 위 우산 부품을 한 화면에 담았다. 조정실에서 "화이트 밸런스 확인 완료. 라는 기술 감독 목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흘렀다. 몇 초 뒤 명주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 멘트를 전했다.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스튜디오 조명이 서서히 밝기를 낮췄고 카메라 붐 암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무대 담당자가 무정의로 "컷 확인, 녹화 종료라고 알렸다. 녹화 중 표시등이 꺼지고 붉은 불빛 대신 희미한 백색 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고 천조각과 손잡이는 테이블 위에서 반사광을 받아 잔잔히 빛났다. 관객석 이동 통로로 안내 방송이 흐르자 몇몇이 작은 목소리로 "따뜻하다고 말했다. 스튜디오 안 공기는 빗소리 배경음과 함께 차분하게 머물렀다. 조명팀이 슬라이더를 내려 조도를 낮추자 관객은 일렬로 이동 통로를 따라 조용히 빠져나갔다. 의자 등받이가 하나둘 접히며 톡톡 닫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다. 무대 담당자는 테이블 위 우산 부품을 흰색 패브릭으로 감싸 트레이에 올렸고 빛나는 잠시 시선을 떨어뜨려 손잡이 곡선과 천조각 연결 부위를 바라봤다. "이제 안전해 라고 속으로 읊조리자 전에 없던 안정감이 가슴에 둥글게 퍼졌다. 도윤은 관객석 끝까지 따라가는 빗소리를 듣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봤다. 큰 바늘이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간 감각은 흐릿했고 스튜디오 천장에 반사된 빛이 흐르는 방향만 또렷했다. 제작진이 "가족 대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라고 안내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백스테이지 통로로 향했다. 복도 양쪽 벽마다 방음 패널이 붙어 발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고 빛나는 차잔을 2손으로 감싸 안았다. 김이 눈썹에 닿자 몸이 조금씩 풀렸다. 도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코트를 벗고 무릎 위에 개었다. 녹화 잘 끝났어 라고 낮게 말하자 빛나는 응,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안심됐어 라고 답했다. 그의 눈과 주름이 미세하게 펴졌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던 빛나는 가방 속 열쇠고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은은한 조명이 금속 표면을 감싸자 새겨진 글자가 또렷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글자를 따라 그렸다. 케이블카 추억, 참 오래된 말이네.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도 눈동자는 그날 산허리를 떠올렸다. 도윤은 숨을 한번 고르고 네가 기억을 잃은 줄 알았어 라고 털어놓았다. 빛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비 올 때마다 꿈에 흙내가 났어. 이유는 몰랐지만 계속 떠올랐어. 두 사람 대화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 길게 이어졌고 제작진 중 한 명이 노크 후 들어와 광장 전시함 설치가 끝났습니다. 기사님 차량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라고 전했다. 도윤과 빛나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끈을 바로 잡았다. 스태프는 우산 2개를 건네며 밖에 빗줄기가 여전히 굵어요. 라고 말했다. 빛나는 투명 우산을 받아 펼쳤다. 플라스틱 돔 위로 조명이 어렴풋이 퍼지며 빛을 만들었다. 출입문을 나서자 밤 공기에 섞인 빗방울이 얼굴을 스쳤고 차량 헤드라이트가 젖은 도로 위를 비추었다. 차 안은 반사열로 따뜻했다. 기사님은 역 앞 광장까지 10분 남짓 걸립니다. 라고 알렸다. 도시의 빛은 빗물에 녹아 흐릿했고 가로수 잎이 아래로 축 처져 전조등을 무겁게 반사했다. 빛나는 창문을 통해 스튜디오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다 끝난 건가 라고 중얼거렸다. 도윤은 끝났다기보다 이어지는 거겠지. 오늘부턴 함께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이 광장 근처에 도착해 서행을 시작하자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커졌다. 광장 조형물 조명과 비닐막이 반짝이며 수면 같은 무늬를 만들었다.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다. 도로 가장자리에 고인 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차갑지 않았다. 광장 중앙에서 트러스 구조물로 세운 투명 전시함이 숨은 듯 서 있었다. 내부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이며 분홍 우산 실루엣을 드러냈다. 우산은 천조각과 손잡이가 완벽하게 이어진 채 살이 펼쳐져 있었고 빗방울이 전시함 표면을 또각또각 두드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빛나는 전시함 앞 안내판을 읽었다. 갈라진 조각이 다시 만나는 날 빗방울도 길을 멈춘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안내판 가장자리를 만졌다. 천이 금속 틈새로 전해졌다. 도윤이 우산 아래 서서 딸을 바라봤다. 네가 없던 시간 동안 손잡이만 잡고 있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빛나는 우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투명함 너머 우산 속 공간은 작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빛나는 엄지를 들어 하트 모양 틈에 갖다 댔다. 이젠 내가 잡을게. 도윤이 우산 위에 우드 손잡이를 바라보며 그래, 같이 잡자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전시함 앞에 나란히 서서 잠시 고개를 맞댔다. 밤하늘은 여전히 짙었고
거리 곳곳에서 빛이 반사되어 흐렸다. 우비를 걸친 행인 몇몇이 발걸음을 늦추어 전시함을 살폈고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우산 예쁘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비 오는 날에도 잊지 말라는 뜻이래 라고 설명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유는 그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빛나는 가방 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다. 우산과 같은 방향으로 반짝이는 금속이 작은 빛을 뿜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케이블카에 탈 수 있을까라고 낮게 물었다. 도유는 조금 생각하다. 천천히 준비하면 되지. 산도 우리를 기다릴 거야. 라고 답했다.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서 빗방울은 여전히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 전시함 유리 위 물방울은 서로 부딪히다 굴렀고 바닥 조명에 반사되어 젖은 돌바닥에 작게 파동을 그렸다. 광장 스피커에서 늦은 저녁 시간을 알리는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사람들은 각자 우산을 쓴 채 흩어졌다. 빛나는 우산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공기를 바라보며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그녀와 도윤이 한 걸음 물러서 전시함을 배경 삼아 함께 서자 물빛 노출이 둘의 어깨에 은은히 내려앉았다. 빛나는 열쇠고리를 주머니 깊이 넣었고 도윤은 손잡이 없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쌌다. 비바람이 살짝 잦아들며 두 사람 주위를 돌아 흐르듯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연은 장마 속에서 우산 손잡이와 천조각이 잃어버린 부녀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입니다. 비에 젖은 손잡이 하나로 시작된 집요한 기다림이 결국 서로의 기억을 끌어당겼다는 점이 뭉클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공포와 세월을 눌러두었던 상처가 방송 스튜디오에서 한순간에 맞물릴 때 기록보다 마음이 먼저 기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네요. 만약 두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갔다면 이 결말은 없었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감상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